전자전기공학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전기공학부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교육 목표, 전공 분야, 교수진, 졸업 후의 진로, 사항제도, SSD, 이렇게 산학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삼성이나 LG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달라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중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학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전자전기공학부는 학부의 입학 정원, 입시에서 입학 정원이 이제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정원 외에 뭐 티오가 좀 있어가지고 약간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재학생 수는 그래서 4학년 다 합쳐서 1043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4로 나누면 이보다 훨씬 넘어가니까 입학 정원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전자전기공학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은 약 100명이 있고요. 교수님들이 33분 계십니다. 이 학기에 또 우리가 더 뽑을 예정입니다. 충원을 더 할 예정입니다. 학부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렇게 되고 홈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궁금하신 오늘 그런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보시면 서류상 문자화된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역사를 보면은 1968년에 전기공학과가 설립됐고 1970년에 전자공학과가 설립됐고 89년에 제어계측공학과가 중앙대에 생겼습니다. 세 개의 과가 따로따로 가다가 1996년 2월에 이 세 개 과가 합쳐져서 전자, 전기, 제어공학 세 개를 합쳐서 전기, 전자, 제어공학부란 이름으로 합쳤는데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1997년 8월에 모든 사람들이 외우기도 쉽고 알아보기도 쉽게 전자전기공학부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전기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전기를 먼저 넣다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자전기 쪽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전자전기공학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어 명칭으로는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영어에는 전기가 먼저 나와요. 대외적으로는 우리 전기 쪽을 먼저 내서 우리나라에서는 전자 쪽으로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양 및 전공 지식 습득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공학인 양성. 그러니까 고등학교나 이런 데 교육과는 달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교육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배운 다음에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배우지 않고 자기가 누구한테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배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키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설계 능력을 갖춘 공학입니다. 남의 거를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융복합적 실무 능력을 갖춘 공학입니다. 전자전기 공학만 따로 이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분야까지 다 합쳐서 실무를 갖춘 능력을 배양하겠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냥 무작정 나 혼자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자전기 제어공학이 3개 학부가 합쳐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우리 전자전기공학부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의상 분류를 6개 분야로 나눕니다. 그래서 반도체 및 집적회로, 제어 및 시스템, 컴퓨터, 전파 및 방파, 통신 및 신호처리, 전기 에너지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누어서 학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분야가 6개나 된다. 반도체 및 직접 회로 분야에 이렇게 8분의 교수님들이 지금 계시고요. 총 33명 중에 8분이 반도체 및 직접 회로 분야에 전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접니다. 하는 일은 뭐 반도체 소자, 기억 소자, 양자 전자공학 소자, 나노 디바이스, 나노 소자, 플라즈마 에칭, 램스, 하이스피드 직접 회로, 혼성 모듈 시험, 뭐 이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복잡한 걸 하는데 학부를 졸업할 때쯤 되면 아 제가 못하라는 걸 어느 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제 반도체를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이게 1마이크론이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은 보이지 않고 아주 좋은 전자주사현미경으로 이런 미세 패턴을 만든다든지 직접 회로 설계한다든지 양자 전자공학 이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 하나가 칩 하나가 되고 이거를 잘라서 패키지를 해서 팔면은 회사들이 사가지고 붙여서 이런 셀룰러 폰이나 테레비나 그런 걸 만드는 데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아 예. 전자전기 그쪽 반도체 쪽을 공부하시잖아요. 예. 그럼 제가 책 봤는데 직접 회로, 회로가 공부하는 게 있는데 그건 직접 회로 쪽이 아니고 반도체 공학 쪽. 반도체하고 직접 회로가 앞으로. 반도체하고 직접 회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크게 보면은 소자, 공정, 회로 설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반도체 회사에서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엔지니어들 공학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열심히 회로를 꾸며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원하는 동작을 하는 회로를 꾸립니다. 그걸 가지고 동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웨이퍼라는 데다 그걸 다 만들어 이런 회로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어느 분야를 할 것이냐는 이제 학부를 다니다가 결정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회로 설계 쪽을 하겠다고 그러면 학부막 과정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원 과정까지 밟으시는 걸 고려해야죠. 네. 뭐 어딜 가더라도 회로는 짜야 되는 거예요. 아 요새 회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네. 트랜지스터가 가령 펜티움 칩 네. 그래 트랜지스터가 한 20억 개가 들어요. 20억 개. 중국 인구보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동작하게끔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만 회로 설계가 가능해요. 혼자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팀을 구성해야 되고 그래서 학부 과정만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들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펜팅 칩은 못 만들죠. 메모리 칩은 만들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석사 내지는 회로 설계 쪽으로 하겠다고 박사과정까지 올라가십니다. 질문이 됐어요? 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 및 직접 회로 분야에 8분의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많은 교수님들을 가진 전공이 됩니다. 통신 및 신호 처리, 통신과 신호 처리 분야에 5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2학기 때 우리가 한 분을 더 모시려고 공고를 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통신 및 신호 처리 분야는 차세대 유무선 통신, 이동 통신,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기술입니다. 휴대폰, 영상 처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가 통신 및 신호 처리. 스마트폰 이런 것들 다 이쪽 분야에서 다루고 학부 과정에서는 또 다 못 가르칩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기본만 가르쳐주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 과정까지 들어가요. 예. 통신이 이거고 반도체를 반도체 만들 때 기능 같은 거를 새로 만들고 싶을 때는
이걸 그 전에 했던 거를 하는 거예요? 아, 통신에 필요한 그 알고리즘, 무슨 회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연구를 하시고 그 회로 설계까지를 이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회로 설계 가지고 칩을 실제로 구해내는 건 또 반도체 쪽으로 와서 해요. 그래서 이게 다 따로따로 분류상, 편의상 전공을 나눠놨지만 모든 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통신하겠다고 해서 반도체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고 회로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융복합적 소양을 가진 전문인을 키워내는 게 목표라는데 나는 요것만 할 거야 이런 게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통신을 하게 되면 내가 신호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것이냐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어떤 방식을 쓰면 가장 효율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려면은 이쪽에 A라는 데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회로상으로 구현할 수 있게끔 회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회로 설계를 끝마치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서 그 칩으로 구현을 해서 A라는 곳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B라는 곳에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에 시연을 해보고 성공을 하면 이제 커머셜 프로덕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이렇게 되게 할 수 있으면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만들 수 있고 호주 사람들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울수록 고도에 숙련된 엔지니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남이 할 수 없는 걸 해야 돼요, 사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없어야지 나만 물건을 팔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걸 하자니 배워야 될 것도 많고 융합적, 복합적 사고를 답이 됐어요. 그래서 디지털 통신, 이동 통신, 통신 네트워크, 코딩, 에러 스크래치, 디지털 신호 처리,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디텍션 앤 에스티메이션 이런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이고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동통신 분야가 요새 제일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신호들을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파 및 광파 전자기파로 광파도 일종의 전자기파죠. 그래서 전자기파라고 불러도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냥 해오던 게 있어서 전파 및 광파라고 부르고 무선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빛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거나 하는 분야를 얘기합니다.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내는 무슨 빛과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이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직접 회로와 안테나 이제 전파 쪽이 있고 광파 쪽에서는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빛을 내는 전자소자죠. 레이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광소자, 센서 등을 연구하죠.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형광등이 아니에요. 형광등 처음 생겼죠. 이게 LED들이에요. 원래 옛날에 한 5, 6년 전에는 이 형광등이었는데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LED로 바꿨어요. 이런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뭐 레이더라든지 배에서 공중에 떠 있는 물체들을 디텍션하는 거, 이런 걸 레이더를 사용하는 것도 전자파를 쏴가지고 전자파가 돌아오면은 그거에 맞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온 시간을 봐가지고 얼마만큼 거죠. 이런 걸 디텍션하는 게 레이더죠. 그다음에 뭐 사람 몸을 찍어가지고 전자파를 찍어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가시광선 영역만 보지만 무슨 적외선이나 자외선 또는 엑스레이 영역에서 사람 몸을 찍어보면 다르게 보이죠. 그런 걸 하면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전기 에너지 분야에는 네 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전기 에너지 분야는 대체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전력의 생산 및 전력 시스템 운영, 전력 전자 기술을 바탕으로 한 모터 제어, 전기 자동차 및 메카트로닉스, 초소형 모터 기술. 그래서 한전에서 하는 일하고 모터 이런 거 관련된 일을 하시죠.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석유 에너지가 고갈되고 석유가 고갈되고 나면은 이제 석유가 생산해냈던 에너지를 무슨 다른 대체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만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을 계속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죠. 모터.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모터죠. 전기 자동차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전기 자동차는 석유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전기 자동차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핵심 기술이 있는 모터가 될 것이다. 네 분의 교수님들이 지금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셀 이거 본 적 있어요?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태양열과 태양광의 차이점을 아시나? 네. 뭐예요? 태양열은 터빈으로서 빛을 모아가지고 물을 내는 터빈불로서 하는 게 태양광은 그 자체로 유도전류로 전기를 해서 유도전기는 아닙니다. 유도전기는 아니고 그냥 솔라셀이라고 부르는 데서 빛을 받으면 전기를 만들어내죠. 이게 이제 모터에 사용되는 구조. 요거는 이제 무선 에너지 전송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충전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죠. 사람들이 이거 불편하니까 선 없이 전기 에너지를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선 없이 전기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죠. 포일을 땅에 맞는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에너지가 전달되죠. 그런 방식들. 그런 분야를 연구하는 만약에 우선 충전할 때 결국 뭔가 막고 있으면 충전이 안 되거나 그런 안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도체가 있으면 안 되는데 도체가 있으면은 그 전기 에너지를 변형을 시키긴 하지만 힘을 약화를 시키긴 하지만 막진 않아요. 도체는 근데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 전달을 막죠. 그래서 사람이 중간에 있더라도 뭐 에너지가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사람한테 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인데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리고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저 분야는 좀 정체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에너지를 전송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아요. 기껏해야 1m 그 정도로. 제어미 시스템. 우리 학부가 제일 처음에 제어계측공학부도 세 개 축 중에 하나죠. 제어 쪽이 세 개의 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큽니다. 제어미 시스템 분야, 제어 시스템 전개, 지능정보 시스템, 로봇. 그리고 요새 좀 관심을 끄는 로봇하고 GPS, 자동차 텔레메틱스 이런 다양한 분야를 연구합니다. 6분의 교수님들이 계시고 리니어 앤 넌리니어 구조, 로봇하고 인공지능, 신경망, KO 시스템하고 GPS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십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고 6분이 계시고 이 분야도
인터넷과 보도 정보가 사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까지를 같이 다룹니다. 컴퓨터 공학과하고 약간의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전자전기공학과에서도 컴퓨터 쪽을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과에 가면 컴퓨터 쪽에 집중돼서 하고, 전자전기공학 오면은 컴퓨터를 그려다가 이거 내 길이 아니네. 그럼 다른 데 갈 수 있는 분야가 우리가 5개나 더 있어요. 분야가 넓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찾아보면 돼요. 모든 분야가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계공학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로봇을 또 하시면 돼요. 융복합적인 사고로 원하니까. 컴퓨터는 모바일 컴퓨터, 데이터 마이닝,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쪽, 네트워크 심플, 이런 다 소프트웨어 쪽. 졸업 후에는 뭐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대학원에 가서 석박사학위를 가실 수도 있고 취업을 해가지고 엔지니어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하면은 사장님도 되고 엔지니어 분야에 계속 기술사로 있을 수도 있고 엔지니어를 하다가 뭐 요새 회사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는 그 학부를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에게 야 너는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그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해가지고 대학교에 다시 전액 돈을 줘가면서 대학교를 다시 공부시키는 석박사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와서 열심히 회사에 기여를 하라고 그런 제도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가기로 회사에서 바라는데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이 삼성에 계시다가 삼성에서 야 너는 그렇더라니까 공부를 더 해가지고 회사에 기여를 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고 학위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삼성에 계시다가 우리 학교로 오십니다. 여기 뭐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치기 싫다 그러면 바로 사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고생을 좀 많이 하겠죠. 시간이 단축되니까 이때 할 고생을 한꺼번에 다 하겠죠. 기술자예요. 반도체공학 기술자로 기술사. 기술자는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거고 기술사는 고급 우리나라에서 그 특수한 자격을 갖춘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들을 기술사라고 부르죠. 뭐 반도체 분야도 있고 통신 분야도 있고 제어 분야도 있고 컴퓨터 분야도 있고 삼성에서도 최근에 그 펠로우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엔지니어 임원을 펠로우라고 불러요. 기술사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은 임원급 대우를 해주지만은 기술자예요. 그래서 이건 고급 기술자를 기술사로 얘기죠. 그래서 졸업 후에는 저런 여러 경로를 갈 수가 있고 158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800여 명이 졸업됐고 2015년에 또 250명이 졸업했겠죠. 그래서 지금 4,000명을 넘어갔을 거예요. 대기업의 54%, 2,000년 후에 대기업의 54% 중소기업 해서 여러 군데 가 계십니다. 이 기술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게끔 장학제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성적이 좋으면은 장학금을 줘.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장학금을 줘. 생기가 어렵다고 해도 장학금을 줘. 그다음에 무슨 특정한 자격이 있어도 장학금을 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근로장학생이라고 해가지고 공사 및 근로를 하게 되면은 또 장학금 이자도 있고 특성화 장학금이
있고 해서 장학금 제도가 여러 가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굉장히 그 재정적인 지원이 많이 이제 등록금을 넘어가는 액수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 일반적인 원칙은 그거예요. 학생이 등록금까지는 장학금을 줄 수 있는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중복을 허용을 안 하죠. 근데 뭐 우리가 모르게 뭐 외부에서 장학금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우리는 모르죠. 능력이 되시면 많이 받으셔도 좋은 거죠. 근로장학금은 이제 재학생 중 소득 8분위 이하 학생들이 그 학부 사무실이나 학교에 무슨 여러 가지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걸 하면서 장학금을 받는 제도. 교회 장학금은 뭐 여러 번 마트에서 그래서 특히 향토 문중 등에서 받는 장학금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보니까 알아서 잘 받으시면 돼요. 삼성하고 중앙대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8월 중으로 끝내기로 했고 또 삼성에서 우리 이 프로그램 자체를 아마 중단하는 것 같아요. 올해 8월까지는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기회를 또 통보가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서 주는 게 이제 삼성 탤런트 프로그램이 있었고 삼성 소프트웨어 트랙이라는 게 또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삼성전자가 자기네가 필요한 인재는 이러이러한 지식을 좀 미리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대학 교육 커리큘럼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학생들한테 미리 교육시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요청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해주겠다 그래서 계약형 커리큘럼 및 장학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2학기에 삼성 소프트웨어 트랙을 신청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고 그 합격을 하게 되면은 장학생으로 선정을 돼서 3학년 때 1,000만 원, 4학년 때 1,000만 원 그러니까 1년 등록금을 다 대주고 졸업 후에 삼성전자 입사를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미리 뽑아가지고 놓고 자 등록금을 다 대주고 입사를 3학년 2학기에 선발되면 4학년 때 1,000만 원 장학금을 주고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요구한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을 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컴퓨터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를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공학과하고 우리 전자전기공학과하고 두 학부가 대상이 되어 있어요. 컴퓨터공학과에 가셔도 이 SST가 있습니다. 삼성만 있냐? 그럼 LG도 있어요. LG 디스플레이에서도 3학년 2학기 때 선발을 해가지고 4학년 2학기 등록금 4학년 1년 동안 1,000만 원이죠. 전에는 장학금을 주고 석사 과정까지 가겠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 또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석사 과정 다닐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석사 안 가겠다고 그러면 졸업과 동시에 LG 디스플레이에 입사를 합니다. 공학 교육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들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저기 공산품 이런 거 물건 살 때 안전한지 위험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나라에서 인증해주는 KS 인증 마크가 달린 제품을 사면은 정부에서 테스트를 다 해봐가지고 이 제품은 안전하다. 그럴 경우에 KS 인증을 주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에 수많은 대학들에서 나오는 엔지니어들을 학사들을 KS 마크처럼 특정한 커리큘럼에 따라서 제대로 교육을 시켰으면 인증을 주자 하는 게 이제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가령 뭐 아프리카의
교육 인증을 받은 학생은 중앙대에 나온 공학교육 인증을 받은 학생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보장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이라는 데가 옛날에 생겼고,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공학교육인증원하고 서로 협업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열심히 통신도 하고 인증도 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전자전기공학부는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구체적으로 인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뭐 미국의 대학원을 가겠다. 물론 그 전에도 인증받기 전에도 가능했는데 훨씬 더 안심하고 평가를 하겠죠. 우리가 KS 인증받은 공산품을 믿고 사듯이. 그래서 인증을 공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 있는 공학교를 양성하고, 이런 안랩이나 NHN, KT, SK, 현대, 삼성, LG 이런 데서 서류 전형을 할 때, 입사를 할 때 이제 인증받은 대학 학생하고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학생하고 그쪽에서 좀 약간의 차별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약간의 불이익을 받았죠. 그래서 굉장히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교양이라든지 수학과 컴퓨터 과목을 체계적으로 들어야 되고, 그냥 뭐 지멋대로 코스를 듣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학점만 맞춰서 졸업을 했다. 그러면 인증 못 받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스텝 바이 스텝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지만이 인증을 받게 되고, 우리 전자전기공학부에는 인증받은 학생만 졸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이상한 짓을 했다 그러면 4년 내에 졸업이 안 되죠. 그냥 스텝을 밟지 않고 딴 데로 건너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돌아가지고 F를 몇 개 받았다 그러면 다시 이걸 제대로 듣은 다음에 다음 단계로.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제도. 그래서 뭐 교수들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 학사관리 설치하고, 그래서 교수들과의 상담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인증 트랙에 있는 학생들은 교수들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이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으면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전자전기공학부 졸업기준,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이 전자전기공학에 대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매년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학점 수도 늘고 졸업을 해야 되는 졸업 평균 평점도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전자전기공학부 또는 공학 쪽에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뭘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졸업생들을 그만큼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냥 뭐 회사에서 훌륭한 엔지니어다라고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요구사항도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지식들 갖춰야 되고. 그래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고, 대접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올라가야죠. 130학점이었다 142학점까지 내가 이렇게 붙죠. 1학년부터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좀 잘렸는데 2학년 2학년 다 들어있지만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1년 더 가요. 그 문제 잠시 뭐 6개월 휴학하고 무슨 해외 연수 갔다 온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골치 아파져야 됩니다. 2학년 1학기를 내가 6개월을 뭐 대학을 안 다니고 무슨 딴짓을 했다. 돌아와가지고 2학년 2학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이런 걸 들으려고 그러면 이걸 미리 선수 과목으로 들어줘야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수를 할 거면 아예 1년을 쉬고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여기서 차근차근 가면 되는데 6개월을 하고 돌아오면은 교수도 골치 아프고 학생도 골치 아파요. 요새 학생들은 또 사회 경험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연수다 뭐 이런 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그렇게 해외 연수를 추천하지는 않아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 내가 말릴 수도 없고 어쨌든 돌아와서 고생들은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전자전기공학부는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졸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명심하시고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네, 이걸 이제 도면으로 다시 아까 걸 아래서부터 위로 올렸다면 이거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선이 있고 이 제시트 라인이 있죠. 이 실선은 요걸 듣기 위해서 요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학기에서 뭐 어느 과목 F를 맞았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처음이죠. 특히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코어 과목이라고 부르는 핵심 과목들, 전기, 수학, 전자기학 그런 것들 다 실서밖에 안 나가죠. 1, 2학년 때 뭐가 약간 문제가 있으면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가 고급이 아니고 기초예요, 기초. 이것만 가지고 부족해. 아까 저기 저 학생 뭐 회로설계 관심 있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반도체 칩 쪽 회로 쪽에 혼자 공정 설계하는데 듣고도 이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실제로 회사에서 연구소에 설계 쪽이다 그러면 학부 졸업만 하는 학생은 뽑질 않아요. 석박사 아니면 명함도 못 넣어요. 아까 기술사 나왔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가겠다고 그러면 고급학위가 고려를 하시죠. 복잡한 것도 있습니다. 졸업 아니면 그냥 날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졸업을 하고 있어요. 전과생 편입생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 수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전과생과 복학생, 편입생. 네, 편입생들도 그러니까 전적 대학에 공학인증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로 편입해 오면 전적 대학의 그 커리큘럼들을 우리가 다 인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우려가 있죠. 공학인증 프로그램이 그런 아주 이상한 흐름을 인증 포기는 없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건데 인증 포기는 없어졌어요. 들어오면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취지는 그거예요. 중앙대학교 전자전기학부 이름으로 학사학위를 줬으면은 이 학생은 무조건 인증된 학생이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어떻게 돼요? 수리를 해서 인증 받을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다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KS 인증 붙여서 내보내요. 마찬가지예요. 중앙대학교 전자전기학부에도 인증이 안 되면 인증이 될 때까지 계속 붙잡고서 인증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포기는 없어요. 교양 과목 졸업하고서 아이들은 들어와서 고민하십니다. 그 공학인증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합설계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4학기 2학기 때 개설이 되고 4년 동안 배운 지식을 총 동원해서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고 나가는 작품을 그게 이제 캡스톤 디자인 종합설계. 그동안 배운 지식을 총 동원해서 전자전기공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나 실시를 하고 그걸 검증을 받아서 나가는 게 종합설계. 그래서 요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만들라는 게 조건 중에 하나예요.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맞추고
프로그램을 맞추게 되면 이제 단순히 그냥 지식을 얻어들은 게 아니고 그걸 응용해서 처음에 우리 교육 목표 중에 하나 있었죠. 자기가 개발 능력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놓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종합설계 프로젝트를 반드시 하나씩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전자전기과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중간에 다 한 걸로 만족하나요? 아까 그 제어 시스템에서 로봇을 만났는데 어떤 로봇을 교육받았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이론, 그다음에 뭐 부품, 그거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런 걸 가르쳐줘요. 학부 과정에서 로봇을 만들거나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대학원 가서 예. 요새는 아까 그 도표 복잡한 도표 보였죠. 그걸 다 해도 네, 기초에 기초 그러니까 6개 분야의 기초들을 다 포함시킨 게 그거예요. 그걸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학년이나 4학년이 되면은 그 중에 선택을 몇 개를 하셔가지고 그쪽 분야에 좀 집중을 해서 들어요. 우리가 개설하는 과목 모두를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몇 개 영역만 듣기에도 바쁘고 학점을 받기도 바빠요. 그래서 3학년 때쯤 되면 되게 진로 모색을 열심히 하시고 4학년 때 되면 이제 자기가 6개 분야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서 나가야겠죠. 대부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들은 대학원은 많이 고급 학문 과정을 많이 추구를 해요.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랑 여기랑 그 혹시 좀 차이가 나잖아요. 예. 수능이나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컴퓨터에만 관심 있으면 전기 전자공학 컴퓨터 전공을 가는 것보다 컴퓨터 공학과가 낫죠. 네, 전자전기공학부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전기공학 쪽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컴퓨터공학 쪽은 컴퓨터공학부는 소프트웨어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전자전기공학부에는 하드웨어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근데 전자전기공학부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 대학원생인데 당신 소프트웨어지? 예. 소프트웨어를 하는 컴퓨터 쪽에 학생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나는 고등학교 졸업 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딱이다. 이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부를 가고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게 훨씬 서울이 저쪽이시죠. 쉬운 걸 하려면 공학을 선택하면 안 돼. 네? 그쪽에 쉽다 그러면 컴퓨터공학부 교수들이 화내. 자기 분야를 쉽다고 하는 교수들은 없어요. 쉽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 쉽게 나가면 뭐 쉽게 시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들게 공부한 사람은 대접 많이 해줘야 되지. 그죠? 쉽게 살고 싶어요? 저 쉽게 쉽게 살고 대접은 쉽게 대접해주는 딴 사람들이 그래도 불만 없겠어요? 네. 그러면 컴퓨터만 가시고. 공정한 시스템이 만약에 셋업이 돼 있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대접을 많이 해주고 쉬운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결정할 문제예요. 젊었을 때는 좀 진취적이어야 되죠.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은 젊었을 때는 공학 관련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예. 취업을 선택할 때 남성이 더 이렇게 인원수가 더 많은데 취업할 때는 여성들이 어떤 차별을 받는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어요. 그 옛날 얘기. 지금은 안 해요.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공대 여학생 별로 없었어요. 지금 저 회사의 중역들이나 임원급들 이런 사람들은 남자가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나이 때 사람들이 중역이라고. 그죠? 공과대학에 여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새 어느 세상인데 입사나 뭐 이런 데서 여자를 차별해가지고 덜 뽑았다. 여성가족부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6가지 전문해부 과정 중에서 중앙대학교에서 나름 하나 그 특색 있게 다룰 수 있다고 중점을 줘서 다루는 우리는 다 똑같이 합니다. 중점 나눠서 차별하고 없어요. 그런 얘기 했다면 큰일 나요. 네. 여기 이 과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나 책 같은 거 원하시는 그런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충실히 배우시면 됩니다.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가 다 아까 그 복잡한 그걸 따라가면 다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3학년에서 4학년인데 6개 중에서 한쪽 진로를 선택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진로를 하고 싶으면 다시 해야 돼요. 그 절차를 얼마나 돼요? 우리가 처음에 교육 목표에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가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그 커리큘럼도 덮여 좀 해주세요. 자, 여기 다. 내가 이쪽을 추구를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쪽을 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다 들어주나. 여기는 교수들이 가르쳐줬지만 내가 방향을 바꿀 때는 이거는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저 실선을 전부 다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은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없어요. 이미 다 알려진 지식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 배웠다 그러면은 혼자서 이걸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쪽을 가겠다 그러면 교수가 가르쳐 주지만 않을 뿐이지 여기에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하고 여기에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거를 다 했다 그러면은 이거 와서 교수가 가르쳐 주지만 않을 뿐이지 교재나 이런 건 다 있잖아요. 도서관에.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졸업할 때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탑픽 그거 나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졸업할 때 하던 탑픽을 지금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서 사회에서 연구하는 다른 탑픽을 연구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학교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박사학위 나오네. 그건 아니에요. 그때 받은 트레이닝을 그냥 이쪽에도 다시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 목표 다시 키워보죠. 그래서 교육은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육 받는 건 거기가 끝이요. 석사과정이나 박사과정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홀로 소비를 해요. 그래서 뭐 성인이 되면은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더 이상 학교에서 뭐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혼자서 자기가 대화를 나오고 혼자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준비를 대학에서 끝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다른 질문. 예.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그 중간에 외공학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실제로 무엇을 배웠나요? 아까 거기다 큐리큘럼이 나왔던 그 전공은 사실은 교수님들 전공인데 대학원에 내공학 대학원 제어 프로세스 사람이 이제 그 피드백 시스템인데 내가 가령 뭐 바이올린 핀다고 합시다. 이렇게 부르고 켰는데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면 어떻게 돼? 바꿔야 되죠. 그 뇌에서 그걸 명령을 하죠. 공장에서 물을 받는데 물이 많이 나오면은 그 물을 줄이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신경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어 시스템에 응용하고 물론 프로세스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뇌에 대한 연구들을 인공지능이다 뭐다 그것들을 추가하죠.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부 과정에서는 생리천막 같죠. 그 학부 소개는 이 정도 된 거 같고 시범 강의도 그 학부 소개는 마치고 시범 강의까지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반도체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대학에서 실제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맛을 보여주라고 해가지고 3학년 1학기 과목 중에 물리전자라는 과목이 있어요. 전자공학, 반도체, 특히 반도체 사용되는 물리학을 가르치기 위한 과목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물리 수준보다 약간 높은 그런 물리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과목의 첫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는 반도체 99%는 실리콘을 사용하지만 안 돼요. 실리콘이 아주 그 마법의 원소예요. 마법. 그래서 그 실리콘을 가지고 모아놓으면 고체가 되죠. 고체가 이 딱딱한 물질을 일반적으로 고체라고 합니다. 고체 중에서도 크리스탈을 이루는데 그 크리스탈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아톰이고 아톰들이 이렇게 연결이 이렇게 서로 붙잡고 있어서 떨어지지 않게끔 도망가지 않게끔 잡고 있기 때문에 딱딱한 고체를 만들고 만약에 이놈이 자리에 없으면 굉장히 약해지겠죠, 고체가. 그래서 이 모든 아톰이 원하는 위치에 다 있는 게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가령 이렇게 좌석이 다 있으면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빈자리 없이 들어가 있지만이 튼튼한 고체가 되는데 이렇게 지맘대로 앉아 있으면은 실리콘이 퀄리티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동작을 안 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체를 잘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실리콘 인곳이라고 그러는데 실리콘 크리스탈을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 이렇게 잘라요. 자르면 이렇게 동그란 디스크 형태로 되고 이걸 웨이퍼라고 여기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벼로를 집어넣으면 이제 직접 벼로. 그래서 그 과정에 필요한 물리학을 가르치는 게 이 물리전자라고 교재는 Solid State Electronic Device라고 영어로 된 교재가 있어요. 대학에서는 거의 모든 교재를 영어로 된 책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게을러서. 우리 조상들이 공학에 많은 노력을 들여서 공학적인 지식들을 우리 조상들이 서양 애들보다 많이 쌓아놨으면은 우리말로 된 책이 많았을 텐데 그런 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로 된 책을 써요. 왜냐하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지식이 또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 용어를 모르면 그걸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하려면 직접 해요. 그러면 뭐라는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하지만 미국 애들한테 직접 해라고 하면 걔들이 못 알아듣죠. 걔들이 쓴 자료에는 직접 해라는 말이 없어요. 인테그레이티드. 그래서 영어로 된 교재를 쓸 수밖에 없어요. 조상 때문에. 그래서 고체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고체 솔리드 앞에 여기 솔리드 스테이트 책 제목이 솔리드 스테이트가 나오죠. 솔리드 스테이트 이전에는 그럼 전자공학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하는 소자가 진공관이라는 게 있어요. vacuum tube.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네. 어디서 봤어요? 집에 집에 있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나? 집에 왜 있어? 테슬라 코일 났어요. 네. 저걸 보면 특이한 파일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서 연주해가지고 그런 거 쓰는 아버님이 뭐 하시냐? 회사이신데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계시네. 제가 당신이 한다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없었을 시기에 트랜지스터의 역할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전축이에요. 전축. 오디오. 용산에 가서 고급 오디오 판매점들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진공관이라고 하는 밖에다 비싼 소재이기 때문에 밖에 드러나게 제품을 만들어. 그래서 저게 이제 트랜지스터를 대신해서 소리를 증폭한다거나 그런 데 사용이 돼요. 이게 트랜지스터 한 개가 하는 일을 이렇게. 이 진공관이라고 부르는 거는 유리로 만든 케이스 안에 요 안에 진공이에요. 여기 유리로 실링이 돼가지고 그 안에는 공기가 없죠. 그래서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요게 하나가 진공관이죠. 그래서 이 IBM에서 이거 한 100비트 메모리를 만들어. 100비트.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진공관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메모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한 100비트 정도 사용하면서 전기를 킬로와트 단위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계산 하나 하려고 그러면 뭐 여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스마트폰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스크리트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직접 회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하는 이런 전자제품은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 고체로 된 소자를 만들기 전에는 직접을 하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솔리드 스테이트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은 다음 솔리드 스테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이 진공관의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게 트랜지스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트랜지스터고
미국의 벨 연구소라는 데서 제일 처음 만들었고, 그래서 이 미국 뉴욕 아래쪽에 뉴저지라는 데 그 머레이 힐에 가면 벨 연구소가 있어요. 혹시 가게 되면 거기 그 전시실에 가면 게 있어요.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슨 시큐리티 체크한다고 이상한 게 다 있다. 거기는 가지 마시고 전시실을 그냥 구경할 수 있게 해줘요. 이 하도 위대한 업적이기 때문에 1956년에 이 트랜지스터 만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주죠. 그래서 저 트랜지스터를 발명되고 나서 세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트랜지스터는 사실은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데 그거는 오늘날 사용되지는 않아요. 오늘날 사용되는 트랜지스터는 모스 FET라고 불리는 MOS FET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인데 이 트랜지스터는 사실은 이분이 역시 벨랩에 계시던 이분이 주도적으로 만드셨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으나 미국 사람이 됐어요. 강대원 박사라는 분이에요. 수년 전쯤에 돌아가셨고, 여기에 그분이 만드신 MOS FET 있어요. 강대원 박사님. 미국 특허청에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됐는데 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트랜지스터를 만든 거는 사실은 위대한 업적이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트랜지스터 하나 만든 거는 진공관을 작게 만든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고체 내에 트랜지스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이 잭 킬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옛날에는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였는데 이 트랜지스터 한 8개 정도를 넣어가지고 오실레이터라는 회로를 만든 거예요. 그럼 트랜지스터 여러 개 이렇게 납땜을 해가지고 연결해서 만들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 그럴 필요 없이 직접 회로 요 고체 안에 납땜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만든 그래서 이 사람도 직접 회로의 발명자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도 2000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잭 킬비. 이 두 사람은 반도체 중에 그 화합물 반도체 다른 연구원 공로를 줬는데 노벨상을 3명 이상은 안 주죠. 노벨상은 3명까지만 줘요. 그러면 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는 게 문제가 되죠. 상금 나누는 것까지 노벨상위원회에서 정해줘요. 이 사람 업적하고 이 두 사람 업적을 합쳐가지고 노벨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상금을 이 사람 반, 이 두 사람 반, 4분의 1씩 3분의 1씩 주는 게 아니에요. 3명이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아요. 이 사람의 업적하고 이 두 사람의 업적을 줬기 때문에 반, 여기 또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눠주겠다. 그래서 직접 회로를 제일 처음 만든 이 사람이 2000년에 노벨상을 받고 직접 회로 덕분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봤지만 이 진공관을 가지고 20업계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학교 다 채워도 부족하죠. 발전소가 옆에 있어야지만 돌릴 수 있다. 그거를 이 배터리 요만한 거 가지고 열도 안 나게 해서 다 사용할 수 있게 된 게 직접 회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무어라는 사람이 직접 회로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한 게 뭐냐면 축이 로그의 지수 2, 2를 지수로 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에다 로그를 취한 건데 직접 회로 안에 들어가는
소자의 숫자에 대해서 로그 베이스 2를 잡은 거예요. 0이면은 직접 표현하면 안에 컴포넌트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1이면 2개, 2면은 4개, 3이면 6개. 이쪽에 로그를 잡고 여기에 연도를 잡아놓고 잭 킬비가 이제 62년도에 8개짜리를 넣었겠죠. 그 다음에 63년도에 봤더니 16개가.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누가의 법칙이에요. 3년마다 직접 표현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 숫자가 4배가 증가한다. 그게 무의 법칙이고, 이 부어라는 사람이 그냥 덜벌레 없는 사람이 그랬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 부어가 인텔을 설립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다음만. 그래서 인텔이라는 회사의 사장이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은 엔지니어들이 깨졌겠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그래서 어쨌든 지난 30년간 부어의 법칙에 따라서 직접 세운 내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면 이렇게 직접을 해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 많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들어가게 될 거고, 거기에 물리학이 추가가 되고 그것들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거를 공부를 할 각오가 돼 있으면 우리 중앙대학교 전자정보학부를 보시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으면 마쳐야 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